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봉기 교수의 법푸정, 법으로 푸는 정치 풍향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5가지 이슈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메인 헤드라인에 있듯이 부산 북구 갑이 이제 대진표가 확정이 됐죠.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하정우 대 한동훈의 지역 보궐선거로 그런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동훈 대 이재명 정권 심판론으로서 이렇게 이재명 정권의 대리전으로서 그렇게 그 부산 북구 갑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께 살펴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국민의힘은 장동혁 리스크를 결국 정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로들과 지도부까지도 이미 패배주의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또 평가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한번 보니까요, 진짜 이번 선거는 정말 심각해요. 6.3 지방선거의 전체 판세를 보면은요, 민주당은 제가 10대 호재, 10대 악재 이렇게 제가 해뒀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좋은 여건에서 국힘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을 쭉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10대 호재 그리고 국힘은 10대 악재 분명하게 이렇게 그 6.3 지방선거의 전체 판세가 갈리고 있다. 어떤 10대 호재와 악재가 있는지 각각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슈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 그리고 법률신문이 한 1,300~1,400명 정도의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한 존치 여부, 존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법률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론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똑같은 민주당 쪽이지만은 보안 수사권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입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수장이고 또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의 수사권, 중수청의 수사권, 중수청, 공수처, 또 경찰청 이쪽의 수사권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공소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공소청에서 검사들이 정말 보안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정말 한심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요. 여러분 저 재판 소원이 모두 다 지금 들어오는 쪽쪽 지금 각하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위헌 문제가 아니다. 또 재판 자체가 헌법적으로 중대한 어떤 그 소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그 사건들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헌법 소원 제기하는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모두 다 속속 그 헌재의 그 입구에서 소위 그 입구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가 아니라 소위 그 지정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인의 재판부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있어요. 현재는 1부, 2부, 3부 지정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9명이 그 전원재판부로 이렇게 되는데 지정재판부에서 재판 소원 대상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각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모두 다 각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녹십자 회사와 회사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의 이제 본안 회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상당히 흥미있는 사건인데 앞으로 재판소원 사건들이 어떤 식의 쟁점들이 돼야만 본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전체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런 정도는 돼야지 본안으로 회부된다. 물론 본안으로 회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용과 기각이 아니라 본안 가서도 각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미리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이슈로 해서요. 메인 헤드라인에 있는 그 한동훈 대 하정우 이재명 이렇게 사실 그 부산 북구갑
대전 구도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박민식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박민식이 뭐 20몇 %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고 해도 박민식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상황이 되면은 박민식은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부터 뭐 박민식을 비중을 두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북구 가합의 보궐선거가 이제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이제 3자 구도로 지금 보여진 것 같아요. 박민식도 어젠가 아마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정우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사직 수리가 아마 이달 말로 그렇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수리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겠죠. 이미 뭐 그 구도 자체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정우 전 청와대 그 AI 미래기획수석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또 이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동의 과정이 상당히 쟁점으로 그렇게 부각이 됐죠. 이번 선거, 북구갑 선거는요, 단순한 지역 차원의 보궐선거, 일개 보궐선거 이런 차원이 아니게 됐다는 거죠. 이제 부산 북구갑은 사실상 한동훈 대 이재명 정권의 대리전, 이재명 정권 심판론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문제는요. 하정우 후보가 출발부터 사실 명분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정우 후보는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출마를 요구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정면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출마를 지시한 것이라면 이거는 불법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운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정우 후보의 해명이 나왔는데 그 해명이 참 웃겨요. 하정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수락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제가 통님, 대통령님이겠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오히려 제가 설득해서 오케이 해줬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자기 SNS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뭡니까?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자신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렇게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사실상 해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오히려 정말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을 설득했다. 그렇게 했으니까 대통령이 오케이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출마하고 싶었으면서도 대통령 핑계를 댄 것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출마 지시가 있었는데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에서 출마 명분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정우 후보는 평범한 당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지금 사직에 서명했나요? 사직 처리가 됐나요? 어제인지 오늘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청와대 미래기획 AI 미래기획 수석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신설했던 그런 신설 핵심 참모 자리였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국가적 투자를 말해왔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 자리를 맡은 사람이 불과 10개월 남짓 근무를 한 뒤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겠습니까? AI 수석은 국가 전략 AI 관련 국가 전략의 사령탑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용 대기 후보용이었습니까? AI 수석을 맡겼던 것. 그때 임명을 했던 것이. 하정우 후보 본인은 그 SNS에다가 자기가 이제 그래도 뭐 있을 만큼 있었다 그 자리에 이런 식으로 해명하려고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318일 동안 근무했고 기본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는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해명하면서요. 그러나 국민이 듣고 싶은 답은 그게 아니죠. AI가 그렇게 중요하고 100조 원 이상의 그런 투자를 해서 국가 전략 사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여러 곳에 있던 그 여러 후보 중에 하정우를 물색을 해서 하정우를 발탁해서 AI 수석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왜 지금 청와대를 떠나느냐는 거죠. 국회가 중요하다면 처음부터 국회로 가지 뭐 하려고 여기에다가 AI 수석으로 시켰습니까? AI 수석 자리를 가지고서 나중에 국회에 보내려고 자리를 만들어줬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대통령의 핵심 참모 자리를 맡았다가 선거가 생기자 바로 내려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하면은요, 선거 내내 하 후보는 국정 중도 이탈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하게 공격 그 포인트가 생겼어요. 이번 선거를 단순히 지역 인물 대결로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요, 이재명 정권의 인사 운영, 또 AI 정책의 진정성,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 핵심 참모의 그 소위 국회 그 보궐선거 배지 출마 문제를 정면으로 물어야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재명 정권의 인사 운영 방식이 출마시키기 위해서, 국회로 보내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던 거냐? 그러면 100조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의 세계 AI 3대 강국 만들겠다고 하는 거, 이것은 뭐냐? 이거는 허상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AI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과연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심지어는 네 나가라고 했던, 또 나가지 마라 했던 이런 대통령의 선거 개입,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은 나가겠다.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내 뒷배경이다. 출마 자체가 내 뒷배경이다. 선거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죠. 불법 선거 개입 논란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지적사항은 분명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점들을 한동훈 전 대표는 몰아붙여야 돼요. 그러면서 부산 북구감 주민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북구의 미래를 뽑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야권의 새로운 중심을 세우는 선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북구 주민에게, 북갑 주민에게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북구의 미래를 뽑는 그런 선거이기도 하면서 이재명 정권에 견제할 인물을 세우는 선거다. 이런 식으로 북구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정우 수석이 진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니까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박민식은 좀 입지가 좀 더 애매해졌어요. 형식적으로는 박민식까지 포함해서 박민식을 아마 국힘에서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힘 후보로 그렇게 내세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윤핵인 거구 프레임이니까. 그러니까 박민식을 내세울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보면은 박민식까지 포함해서 3자 구도, 즉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나 박민식 후보가 아무리 선거를 계속 이제 유세를 하고 이렇게 다닌다 하더라도 박민식에게는 어떤 이맛박에 어떤 딱지를 달고 다니는 상황이 되냐 하면은 장동혁 표 박민식,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윤석열 표 박민식, 윤핵인 박민식, 고성국 표 박민식, 이것을 이제 이 딱지를 이맛박에 지금 붙이고 그렇게 다니는 선거운동하는 그런 것으로 박민식은 비춰질 겁니다. 이런 소위 윤핵인식 후보, 박민식의 어떤 프레임이 굳어지면은 시간이 갈수록 중도 확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극우적인 이런 바탕만 박민식에게 가고, 지지율은 지금은 뭐 한 20% 정도, 한 3, 4% 이렇게 나오지만은 20% 밑으로 15%, 10%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한동훈한테 표 결집이 쫙 생길 거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꼭 마지막에 진짜 똘똘 뭉친 10% 정도의 그런 윤핵인 표, 거구표 이쪽만 지금 박민식을 미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결국 이번 선거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누가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가? 누가 부산 북구갑에서 보수 재건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또 누가 민주당 후보를 실제로 이길 수 있느냐?
또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출마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하정우를 이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대통령을 뒷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출마하는 하정우를 이겨야만 이재명 대통령도 정신이 번쩍 드는 이런 정권 견제에 대한 이런 인식을 하고 권력 남용을 자제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 야권 분열은 상당히 이제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박민식과 한동훈이 분열되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데, 어떻든 이제 여야 이렇게 1대1로 되는 것이 사실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여당은 지금 하정우, 야당은 박민식, 또 한동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사실은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박민식 후보가 끝까지 버티면서 그렇게 자기 표를 잠식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민주당에게 어부지리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국적인 단일화가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이런 접근이 아니고 정권 견제와 보수 재건의 최소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AI 수석 조기 사퇴 논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 정권 심판론, 또 보수 단일화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걸린 이런 선거로서의 부산 북구 갑 문제, 이것을 극복하려면은 또 박민식이가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그 정권 심판론, 그 다음에 한동훈 대 이재명 선거다,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다 보면은 박민식 표는 자기가 스스로 단일화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단일화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지지율이 깎아지기 때문에, 쪼그라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동훈에게 그렇게 지지선언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잘 좀 다듬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슈가요. 장동혁이 지금 버티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버티는 장동혁한테 국힘이 사실은 굴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완전히 패배주의에 빠졌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졌어요. 이제 국힘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희망을 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힘의 상황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정말 답답하고 참 안쓰럽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40일 정도 남았나요? 한 달 남짓 이제 이렇게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이 선거를 치르는 모습이 아니죠. 자, 6.3 선거고, 그 다음에 6.3 선거 5월 30일이나 29일, 30일 요 정도 되면은 또 사전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딱 한 달 남았네요. 사전투표일로 계산하면은 한 달 남았어요. 이런 지금 지경인데 당이 선거를 치르는 모습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국힘당을 보면은요. 후보들은 현장에서 지금 죽자사자 뛰고 있는데 중앙당은 장동혁 리스크 하나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제 원로들과 원내 지도부, 송원석 원내대표 등등 이런 사람들까지 나서서 이제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감싸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더 안타깝습니다. 원로들이 어제 장동혁 오찬인가 뭐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원로들의 입장입니다. 당대표를 흔들지 말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참 뭐 그런 말 하는 거 그거 뭐 걱정되니까, 서로 뭐 찢어지고 하는 거 그거 걱정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그거 말할 수는 있죠. 또 송원석 원내대표도 뭐라고 했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만둔다고 지지율이 확 오르겠느냐. 아니 확 오르면은 그럼 장동혁 대표가 사퇴합니까? 확 오르는 그런 시점이었던 불과 한 달 전, 2주 전, 2, 3주 전, 이때는 왜 그러면은 장동혁이가 사퇴 안 했습니까? 지금 사퇴한다고 지지율이 확 오르겠느냐? 확은 아니더라도 오릅니다. 예? 확 안 오르고 조금이라도 몇 %라도 오르면은 지방선거에서 그냥 100표, 200표 가지고 지금 견주는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이라든지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결과가 뒤바뀔 수 있죠. 그걸 무시합니까? 원내대표?
그런데 어떻든 간에 뭐 자기들 입장에서 원로들이든지 원내대표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입장이 너무 지금 이 시점에 너무 안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이한 입장, 이게 제가 말을 좀 뭐 순화시켜서 이렇게 안이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패배주의적입니다. 너무 패배주의적입니다. 정말 당을 걱정했다면은요, 장동혁을 그냥 버티게 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조건을 걸었어야죠.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장동혁 대표는 당장 2선에서 일단 당 대표 그만 안 두더라도 당장 2선으로 일단은 뒤로 물러나라. 그 다음에 선거 현장에 얼굴 비추지 마라.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모셔가지고 그 사람이 얼굴 마담으로 그렇게 쫓아다니도록 이렇게 해라. 후보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가지 마라. 중앙 메시지는 선대위가 관리하고 지역 선거는 후보 중심으로 치르도록 해라. 적어도 이런 정도의 조건, 옵션은 붙였어야죠. 이런 정도의 옵션은 붙였어야죠. 그냥 그런 것도 없이 흔들지 말자, 뭉치자 이런 식으로만 말하면은 그것이 단합입니까? 선거를 위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까? 문제 있는 리더십, 즉 장동혁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쌓이고 그 누적되어 있는 그 장동혁의 심각한 그 간표 요인을 안고 있는 그 장동혁에 대해서 오히려 당 원로나 당 지도부가 백기투항한 것입니다. 백기투항한 거예요. 지금 저 국힘 후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울, 부산, 강원, 또 대구, 뭐 또 평택 같은데 이런 데도 지금 조국이 출마하고 그랬죠. 부산 북구 갑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이 각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각자 제각기 완전히 그냥 그 진짜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당 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후보들 사이에서는 중앙당 도움 없이 지역 중심으로 치르겠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이 정도면 이미 중앙당은 지원군이 아니라 중앙당 자체가 리스크라는 거죠. 중앙당 자체가 리스크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장동혁 대표가 이미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대표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 말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방선거 결과 보고 대표 사퇴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선거가 끝난 뒤에 성적표를 보고 거취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지역 후보들이 죽기 살기로 해서 각계 약진해서 그나마 성과를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장동혁이는 그래도 내가 버텼기 때문에 이 정도 했다고 이렇게 숟가락 얹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 절대 저는 그냥 봐줄 수가 없어요. 이런 장동혁의 모습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짜 정말 지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TV에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힘은요, 단일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굳이 뭐 단일화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민주당은요. 콧대가 엄청 높아졌죠. 반면에 국힘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도권과 부산에서는 개혁신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표를 잠식하기 때문에.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에서는 무소속 변수도 조율해야 됩니다. 부산 북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문제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지금 구도상으로는 해석이 한동훈 쪽으로 이렇게 힘이 쏠리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박민식이 끝까지 버틴다든지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안심하기는 일러요. 그래서 전략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 정권 심판론 대 한동훈 이런 식으로 이걸 국민들이 또는 그 북구 앞 그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진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이렇게 구도를 잘 짜야 돼요. 지금 이런 때 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멀쩡한 정상적이었다면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후보 조율하고 단일 대우 만들고 그다음에 갈등 정리하고 사실은 당 대표가 이 역할을
멀쩡한 당대표라면 이런 역할을 했어야죠. 해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장 대표는 뭐 했습니까? 방미 논란으로 해서 당을 더 흔들어 버렸고 선거 조율은 아예 오죽하면은 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그 본인의 처지가 그렇게 돼버렸겠습니까? 대구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힘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됐는데도 정말 누구예요? 추경호 후보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같이 경선에 임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 한 명도 그 자리에 추경호 그 출마 선언하는데 경선 확정해서 대구시당에서 그렇게 출마 선언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대구시당위원장 이인선 위원장 빼고는 나머지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추경호 후보 수락 연설장 자리 거기가 대구시당 그 회의실인데 거기에 대구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것이죠. 이인선 위원장이니까 한 명 빼고 나머지는 한 명도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를 위해서 당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국힘 대구 의원들은 완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보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참담합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전 장관에게 여기저기 선대위원장 요청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부산, 대구, 뭐 경기 어딘가 이렇게 해서 울산인가 이미 뭐 한 서너 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선대위원장으로 그렇게 지금 요청을 받고 수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은 빼고 김문수가 선대위원장으로. 장동혁 대표와는 거리를 두고 그 대신에 장동혁한테 당 대표 자리를 빼앗겼던 김문수의 얼굴, 그 얼굴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장동혁도 별로고 완전히 여기는 뭐 최악이고 김문수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썩 호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차라리 장동혁보다는 김문수가 낫다. 이런 정도로 해서라도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중앙당에서요. 당의 상징색인 그 빨간색 점퍼 말고 흰색 점퍼도 허용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게? 후보들이 국힘 간판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정말 참 진이가 듣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진이가 지금 듣고 답변을 하고 있어. 그 여러분들 진이가 지금 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방해를 해서 제가 잠시 좀 그랬었는데요. 심지어는 지금 국힘 그 중앙당에서 당의 상징식인 그 빨간색 점퍼 말고 흰색 점퍼도 허용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게 사실은 후보들이 국힘 간판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당 선거인데, 예? 정당의 이름으로 지금 후보들이 출전을 하는데, 정당 후보들이 자기 당 색깔을 피한다? 이건 이미 비상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제 그 원로들과 지도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를 흔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 후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당은 책임도 안 지고 대표는 버티고 원로들은 감싸고 그 다음에 후보들은 제각기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으라는 것입니까? 이런 지도부, 이런 원로급 인사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국힘 후보자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정말 참 안 됐어요. 이게 바로 사실은 지방선거 그 참패를 막을 만한 그런 마지막 기회가 있긴 있었죠. 그죠? 장동혁, 이선 후퇴, 뭐 선거 현장에서 현장 배제, 또 후보 중심의 선대위 전환, 보수 단일화 조율, 뭐 이런 것들이라도 사실은 했으면 좋았는데 국힘에서는 그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것을 아예 수용을 안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힘의 한계죠. 국힘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요, 패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패배를 피할 기회를 알면서도 못 잡은 것. 그게 더 국힘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국힘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할 만한 이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지금. 버티는 장동혁보다 더 사실 한심한 것은요, 그 버티기에 굴복하는 국민의 힘입니다. 원로들도 굴복했고, 원내대표도 결국은 바꿔봤자 지지율이 확 올라가냐? 화가 아니더라도 올라가잖아요. 그걸 그냥 수용을 한다.
이런 국힘을 보고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힘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수기 때문에 관찰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은 국힘 자체에 대해서 사실 밀어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사실은. 자, 다음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아까 말씀드렸죠. 민주당은 10개 호재, 10대 호재가 있고 국힘은 10대 악재가 있다. 물론 이제 왜 민주당에도 악재가 없고 국힘도 왜 호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악재를 찾아봐도 사실은 별로 찾을 게 없고 국힘은 호재를 찾으려고 해도 별로 호재가 없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번 6.3 선거를 앞두고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그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좋은 면, 나쁜 면, 양면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놓고 보면은 호재는 10개 정도 찾을 수 있는데 악재는 한 2개 정도밖에 없어. 국힘은 아무리 호재를 찾으려고 해도 그냥 현 여건에서 그냥 추경호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단일화됐다. 분명히 후보가 오리무중이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단일화됐다, 확정됐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호재밖에 안 돼. 그런데 악재는 쌓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사실 호재, 악재, 민주당의 10대 호재부터 먼저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민주당의 10대 호재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기본 판세 자체가 민주당에게 우위다. 최근 조사 흐름에서 보면은 민주당은 정당 지지에서 국민의힘을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기본 판세 우위, 이게 호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개헌 프레임 같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것도 상당한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민주당이 먼저 선점을 했어요. 개헌 프레임 선점입니다. 두 번째 이슈가. 두 번째 호재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통제 강화, 그 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 그 헌법에서 명문화, 이런 식으로 국힘이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를 앞세워서 도덕적 우위를 민주당이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권 초의 여당 프리미엄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죠. 지방선거를 국정 동력의 확인의 무대로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힘보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사실은 선거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생활 밀착형 공약 공세로 해서 그렇게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의 호재입니다. 전통시장, 교통약자, 생활 편의, 이런 것 같은 체감형 메시지를 빠르게 그냥 민주당은 막 던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상공인, 직능단체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조직표가 작지가 않습니다. 소상공인, 직능단체 접촉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것이 표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검찰개혁 명분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조작기소 의혹, 검찰 통제 프레임, 이런 것들이 자기들 지지층 결집에는 상당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호재로는요, 상대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어제 징역이 1년 6개월인가 그랬는데 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인정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도이치모터스 인정되고 했죠. 그렇게 해서 징역 4년 선고를 했습니다. 완전히 판사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확 돌아서 나가버렸다 그러죠.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 판결도 징역 2년인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런 판결은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대 정당, 즉 국힘의 전 영부인, 전 또 국힘의 아주 유력 인사, 김건희, 권성동, 또 뭡니까 윤석열 등등,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냥 실형을 막 그냥 선고받고 있어요. 상대당에 있어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이제 선고가 되고 하니까 그 반사이익을 민주당은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었죠. 4월, 5월 막 그다음에 선거 때 이래 되면은 내란 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건희 재판 특검 그다음에 또 뭡니까 최혜병 특검 이런 것들 막 선고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해서 줄줄이 막 나오고 하면은 분명히 지방선거에 악영향 준다. 보수 쪽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것들이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힘 쪽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이 7번째의 호재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대구 같은 상징 지역에서 김부겸 카드 자체가 상당히 지금 확장 가능성을 지금 얻고 있죠. 그래서 김부겸이 대구 쪽에서 지금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김부겸 카드 이거 자체가 김부겸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전국적인 확장 가능성을 민주당 후보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9번째,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평가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으로 중도층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입니다. 결국 선거는 거구 극좌, 그 다음에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 진보 보수, 근데 중도층, 그 다음에 무당층, 그 다음에 답변 거부층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쪽에서 세 덩어리로 나누면은 두 덩어리가 지금 민주당 쪽이에요. 3분의 2는 민주당 쪽에 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지금 국힘 쪽이에요. 국힘은 지금 15% 20%짜리인데 거기에 중도 무당층이 3분의 1만 이쪽을 국힘 쪽에 찍겠다 그러고 3분의 2가 저쪽에 48% 있는 48% 지금 지지율을 얻고 있는 민주당의 3분의 중도층 무당층이 민주당이 지금 지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세 끝난 것 아닙니까?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민주당이 마냥 그렇게 편한 건 아닙니다. 악재도 있죠. 민주당에. 압승론이 너무 지금 팽배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방심할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하고 개헌을 묶는 요게 좀 속도를 너무 과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역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힘에서 그것을 공격할 공격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징 지역에서 예를 들면 대구다, 또 서울이다 이런 쪽에서 예상했던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 그 실망감 같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유리하지만은 이미 승리한 것에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서 도취감, 그 다음에 또 보궐선거의 도취감 이런 데 지금 빠져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오히려 민주당도 이 악재가 호재를 덮어버릴 수가 있다. 물론 뭐 크게 덮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거꾸로 국힘은 호재는 별로 없어요. 악재로 그냥 쌓여가지고 있습니다. 국힘의 10대 악재. 자, 민주당하고 지금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지지율 열세가 이제 아예 구조화됐다는 거죠. 아예 뭐 더 이상 지지율 열세되어 있는 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장동영 리스크 등등 해가지고 이걸 뭐 뒤집을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이 아예 이것이 고차화됐다. 구조화돼 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도층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것이 가장 진짜 심각하게 아픈 부분입니다. 그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2심 유죄죠. 4년으로 1년 6개월이 4년으로 지금 더 늘었다는 거. 또 어제 권성동 의원 또 유죄입니다. 2년 똑같이 지금 항소심에서인가 또 똑같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공천 내홍 이게 지금 심각해요. 사실은 특히 대구 부산 등에서 후보를 정리해도 상처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호 지금 후보 수락하는 그 대구 시당의 그 모습에서도 아무도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구 지역구 그 국회의원들이. 이게 지금 대구가 그러니까 김부겸한테 지금 분위기 자체는 지금 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호영도 물론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지원할 마음 없다. 추경호에게 조건을 달았어요. 추경호가 김부겸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 뭔가
성산이 보이면은 자기가 지원 유세에 나가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호영이 그래도 아주 지금 판세를 잘 읽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호영이 봤을 때 이미 추경호는 이미 당선 가능성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경선을 하면서 지금 뭡니까 저기 경합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팽팽해진다 그러면 그때 자기가 나서서 몇 퍼센트라도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나서겠다는 게 지금 주호영의 입장이고, 본인 스스로 일단 먼저 지지율 격차나 갭이나 줄여라. 이걸 먼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국힘에 지금 악재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개헌 대응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수세에 빠져가지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은 공격적으로 지금 이번 지방선거하고 개헌하고 개헌 프레임을 같이 지금 몰고 가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만 나서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개헌 선점했는데 국힘은 반대 논리만 강하고 그 대안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악재,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의 여섯 번째 악재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악재는요, 윤어게인 프레임에 대한 부담입니다. 지금 국힘 자체가 윤어게인 국힘이다. 윤어게인 후보다. 지금 광역단체장 공천 받는 사람들이 쭉 보면은 모두 다 윤어게인 딱지들 다 지금 이마박에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여전히 과거 권력의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게 악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생활 경제 메시지에 약하다. 이게 사실은 이게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처럼 공격적으로 해내야 되는데 지금 국힘에서는 공약을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또 그나마 몇 개 내놓는 것 자체도 민생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은 하지만은 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못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나 이런 데조차도 안심하기 어려운 불안감,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 검찰이나 과거 권력 운영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이 누적돼 있다. 정치검찰 사법 리스크, 과거 권력 책임론,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붙고 있는 것이 지금 국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국힘 후보들에 대해서는 악재만 가득 쌓여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민주당의 악재가 국힘으로서는 호재일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개헌 과속에 대해서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같은 것들이 민주당의 악재지만은 그 거부감이 바로 그 국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사실상 대구에서 추경호 후보 확정으로 해서 최소한의 그 어떤 그 이 혼란을 수습했다고 하는 것, 요거 자체는 어쨌든 호재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 보수의 막판 결집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인데, 민주당은 10대 호재를 안고 뛰고 있고 국힘은 10대 악재를 안고 뛰고 있다. 과연 어느 쪽에서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은 등으로 바람을 받으면서 그렇게 달리고, 국힘은 앞에서 배로서 앞에서 바람을 부딪히면서 바람을 향해서 바람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달리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결과가 어느 정도의 참패로 나오는지 정말 참 궁금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슈 5개라고 했어요. 마지막 지금 네 번째 이슈에 대해서 좀 간단한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했었죠. 그런데 어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태려고 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어제 사실 좀 열을 받았어요.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 없이 어떻게 기소를 하냐? 어떻게 공판 절차, 즉 형사 재판 절차에서 어떻게 지금 제대로 그렇게 검찰에서 방어를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수사가 보안 수사권 없이 수사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그것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모두 다 기각되고 무죄되고 그다음에 불기소되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성호 장관이 그래도 법조인이고
법무부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법률신문에서 이런 설문조사 1,307, 80명 정도 되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 보안수사권의 존치라고 하는 쪽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법조인의 85%가 보안수사권을 존치시켜야 된다. 일반 국민의 78%가 보안수사권을 존치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다시 또 차분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소청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분위기가 이제 지금 좀 살살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검찰 내부 반발이나 야당 주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안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아주 강하게 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공소청이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기록만 보고 기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 장관이 수사와 기소는 동전의 앞뒤처럼 맞붙어 있기 때문에 자른다고 해서 잘려지지 않는다.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더라도 기소 판단을 위한 보안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신문의 설문조사도 바로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소청의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보안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법조인들 중에서는 51.6%, 제한적으로라도 인정해야 된다. 33%. 이렇게 해서 합치면 84.6%. 사실상 법조인의 한 85% 정도가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법조인으로서 재판을 해보고 형사재판을 해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응답은 1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도층 응답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하다. 예? 응답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 몇 퍼센트 빼고 나면은 보안수사권 인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국민, 즉 비법조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법조인은 역시 보안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36.1%, 제한적으로라도 인정해야 된다. 42.3%. 그렇게 해서 합치면 78.4%. 이게 보안수사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법조인도 10명 중에 한 8명 가까이가 보안수사권을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그냥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인데 그 입장이 16.8%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수치가 진짜 중요한 수치인데요. 법조인은 압도적으로 또 비법조인은 뚜렷하게 같은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정부에서도 보안수사권 인정을 해야 된다. 명칭을 어떤 식으로 바꾸든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든 아니면은 또 다른 명칭을 경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어떤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슨 협조 요청권이라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대등한 개념으로 이렇게 바꾼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망진창됩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나와서 피해자를 또다시 겁박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재판소원 1호 사건이 어제 나왔습니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재판소원 1호 사건이 인용이 되는 거, 헌재에서 인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재판소원 1호 사건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사건으로 해서 본안재판으로 회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건으로서 첫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본안 회부 첫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인용으로서 위헌적 결론이 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 아니면 각하될 것인지, 본안 가서도 결론이 아직까지 결론은 나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 새로 도입됐던 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 첫 본안 회부 사건이 바로 녹십자 사건으로 해서 그렇게 어제 그렇게 그 보도가 났어요. 헌재가 드디어 재판소원 사건 한 건을 전원재판부에 올렸습니다. 소위 제1호 재판소원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사건명이라고 할까요? 대략적인 사건명은 뭐냐 하면은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에요. 녹십자 그 의료 약품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하는 사건인데 거기에 있어서 이게 과징금 사건이니까 이게 행정소송,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하는 이런 행정소송 사건도 있고 과징금 사건으로서 여기에 있어서 입찰 담합했기 때문에 담합에 대해서 형사처벌 사건도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형사사건도 있고 행정사건도 있고.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입증이 안 돼가지고 아마 입증이 안 돼서 이것이 무죄 판결이 아마 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과징금 사건에 있어서는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사안인데 왜 형사사건에서는 무죄냐? 왜 행정사건에서는 유죄냐? 아마 반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서로 형사사건, 행정사건이 다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어느 한쪽이 이제 유죄다, 무죄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났는데 대법원에서 그냥 이거는 대법원의 그 전원재판부 본안 회부하지도 않고 그냥 그 소위 심리불속행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심리불속행 한 사건 요거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지금 다투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다시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녹십자 사건에 대해서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3월 1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헌재의 헌법재판소에 지금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게 525건이 지금 접수가 됐고 사전심사 거쳐서 각하된 사건이 265건 그리고 남아있는 사건들이 지금 200여 건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건이 이제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는 겁니다. 바로 녹십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재판소원 1호 사건이 전원재판부, 본안재판으로 회부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재판소원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법원재판은 무조건 다시 뒤집는다. 법원재판이 무조건 그냥 본안으로 회부만 되면은 대법원에서의 재판이 뒤집어진다. 이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봐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녹십자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라고 하는 게 있는데, 즉 이게 이제 이렇답니다. 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사건 거기에 3건의 그 구매 입찰 사건 3건의 녹십자가 참여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녹십자가 백신 도매상들을 덜러리로 세워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자신이 1순위로 낙찰받는 그런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녹십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면서 20억 그 가중금을 부과했습니다. 녹십자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냈고 그 다음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에서 작년 10월 달에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한 거죠. 그러니까 입찰 과정에서 공동회기에 해당하는 외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정위 처분은 20억 그 과징금 처분은 적법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금년 2월 12일 날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상고심에서 본안 판단으로 안 가고 이건 이미 너무나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제도를 이용해서 심리불속행한다. 대법원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다. 너무나 명쾌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불속행으로 해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원회 처분이 20억 그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 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형사사건이 생겼어요. 같은 입찰 담합 의혹을 놓고 형사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리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녹십자 임직원과 녹십자 회사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 2심에서 입증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도 역시 금년 1월 달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무죄 이유가 형사재판부는 여러분들 형사사건에서는 사실은 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형사재판부에서는 백신 입찰 구조를 달리 봤다는 거죠. 백신 입찰에서는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회사의 그 공급 확약이 중요한데 공급 확약 없이는 낙찰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동 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 다른 업체들 사이에 과연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있었느냐? 형사재판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거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 이건 한마디로 뭐 백신 입찰 구조에 있어서 자기가 들러리로 세웠던 그 다른 저 회사들 이것들하고 녹십자가 들러리로 세운 거 이게 서로 담합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사사건에 있어서 무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백신 입찰 담합 사건을 놓고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행정재판은 과징금 20억 원 처분한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 이게 바로 이번 재판 소원의 핵심 배경입니다. 녹십자 주장은 간단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졌으니까 다시 심판해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행정사건이 과징금 20억 처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20억 처분 적법하다 한 것을 대법원에서 왜 상세하게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심리 불속행으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처리하고 그냥 유죄 원심 확정을 해버렸느냐. 심리 불속행 사건이 될 사건이 아니었다. 행정사건에서 과징금 사건이. 이것을 재판 소원을 통해서 다퉈달라는 거예요. 심리 불속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사사건 외의 다른 상고사건, 3심 대법원 사건에서 사건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민사사건, 형사사건, 뭐 행정사건, 뭐 등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상고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대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다고 보고 대법원의 그 전원재판부, 그 다음에 부 이쪽에서 정식 심리하지 않고 이미 원심에서 워낙 2심에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정상적으로 재판을 했으면은 심리를 잘 했으면은 상고하는 것 자체를 원심에서 그냥 기각하는 사건. 이게 심리 불속행 사건이에요. 상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법원이 사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가 심리 불속행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딥니까? 녹십자 쪽에서 주장을 하기를 아무 사건이나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중요한 법률 문제가 있거나 법령 해석상 중대한 쟁점이 있거나 대법원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정식 심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녹십자 주장입니다. 녹십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는데 행정사건에서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과징금이 유지됐다. 그러면 공동회의의 경쟁 제한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형사판결과 행정판결의 충돌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것은 중요한 법률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해버린 거, 이게 오히려 재판 청구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본안 재판으로 한번 부딪혀 볼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헌재에서 이제 심리를 할 게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 사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는가 하는 거, 이걸 한번 검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별 문제 안 돼요. 이거는 심리불속행 사건으로 해서 1호 재판 소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판례에 있어서 헌재가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어디까지 깊이 개입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가 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결론은 세 가지 형태로 나오겠죠. 인용되든 기각이든 각하되든. 그런데 첫 본안 판결 사건이라고 하는 그 실하기보다는 이것은
그냥 첫 본안 심리 회부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